차가운 섬광이 어둠을 가르고 내려꽂히는 순간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을 들이켰다. 정체불명의 자객이 내리친 시퍼런 칼날은 그녀의 목덜미를 정확히 노리고 있었다. 초가집의 낡은 문풍지가 찢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웠다. 공포에 질린 연화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한 그 찰나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의 허리가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기묘한 각도로 뒤틀렸다. 그것은 이성이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결과였다. 평소라면 결코 불가능했을 그 동작은 지난 3년간 밤마다 칠성이 억지로 시켰던 그 우스꽝스러운 체조의 한 동작과 정확히 일치했다. 칼날은 연화의 코끝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고 자객의 눈에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자객은 빗나간 공격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자세를 고쳐 잡으며 다시금 검을 치켜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객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좁은 방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연화는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평범한 산골 안악인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요망한 년이 감히 자객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두 번째 일격을 가해왔다. 이번에는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좁은 구석이었다. 그러나 연화의 다리는 또다시 제멋대로 움직였다. 칠성이 매일 밤 다리 찢기라며 고통스럽게 시켰던 그 동작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생명을 지탱하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다리를 양옆으로 찢으며 검의 궤적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연화의 머릿속에는 칠성의 바보 같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색시야, 이걸 해야 오래 산다니까. 히히. 그 당시에는 그저 미치광이 남편의 헛소리라고만 치부하며 눈물을 삼켰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억지로 따라했던 그 동작들이 사실은 살인적인 검수를 피하기 위한 고도의 신법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금 그녀의 몸은 마치 수년간 훈련받은 무인처럼 유연하고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정신은 육체의 반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상황 자체가 더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세차게 요동쳤다. 자객은 연이은 실패에 자존심이 상한 듯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좁은 방 안에 낡은 가구들이 칼날에 부서져 나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남편 칠성이 세상 모르고 골 핫떨어져 있었다.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지독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연화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서방님,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칠성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놀림감이 되던 바보 남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연화는 절망감에 휩싸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객은 칠성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연화만을 노렸다. 그들에게 칠성 따위는 위협이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자객의 검이 다시 한번 연화의 옆구리를 향해 쇄도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이번에는 옷자락이 찢겨나가며 붉은 선혈이 튀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강타했고 연화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기이한 움직임도 점차 둔해지고 있었다. 칠성이 가르쳐준 체조는 방어에는 탁월했지만 상대를 제압할 공격 수단은 아니었다. 연화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칠성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려 애썼다. 비록 바보 같은 남편이지만 죽는 순간에는 함께 있고 싶다는 애달픈 마음 때문이었다. 자객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비웃듯 천천히 다가왔다. 끈질긴 년, 이제 그만 편해지거라. 자객이 검을 높이 치켜들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달빛이 검날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연화는 질끈 눈을 감았다. 지난 3년간의 고단했던 시집살이와 남편의 바보 같은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쉭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연화는 눈을 감은 채 죽음을 기다렸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연화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앞에 떨어진 것은 자객의 검이었다. 그리고 자객은 팔을 부여잡은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승이 깨어난 듯한 압박감이 피부를 짓눌렀다. 연화는 홀린 듯이 고개를 돌려 남편 칠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 흐리멍덩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침묵 속에 잠긴 그의 등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객 역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냐,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자객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막뿐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서방님. 그러나 칠성은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불이 흘러내리고 칠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연화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알던 바보 칠성의 얼굴이 아니었다. 항상 반쯤 풀려 있던 눈꺼풀은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가에 맺혀 있던 침 자국 대신 굳게 담은 입술이 보였다. 그것은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다. 칠성은 자객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보법이었다. 자객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등 뒤는 벽이었다. 감히 내 안사람의 단잠을 깨우다니. 칠성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지독한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다.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검을 발끝으로 툭 차올려 손에 쥐었다. 그 자연스러운 동작은 평생 검을 다뤄온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경지였다. 자객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물었다.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칠성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검광이 번쩍였다. 자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연화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칠성은 피 묻은 검을 무심하게 털어내고는 천천히 연화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아직 살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그의 눈동자가 연화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워서 연화는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뻔했다. 다친 데는 없느냐? 칠성이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연화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눈앞에 이 사내는 누구인가? 내가 알던 그 바보 칠성은 어디로 갔는가? 혼란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밤바람이 찢어진 문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칠성은 연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연화에게는 그 온기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부터 긴 밤이 될 것이다. 부인, 칠성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담장 너머 더 큰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화는 직감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음을, 다시는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눈앞에 선 사내는 분명 나의 지압이 칠성이었으나 동시에 전혀 모르는 타인이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그의 눈광을 마주하며 연화의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과거로 곤두박질쳤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관비로 끌려갈 위기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이 마을의 천덕꾸러기 칠성에게 시집오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혼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굴한 도망이었으며 그녀의 기구한 운명이 바닥까지 추락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반편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콧물을 훌쩍이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고 밥그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 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니던 사내였다. 연화는 그런 칠성을 보며 연민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멸문지화의 화를 피해 숨어든 이 산골짜기에서 바보 남편의 아내라는 껍데기는 그녀를 세상의 이목으로부터 가려주는 가장 안전하고도 비참한 위장막이었다. 그러나 혼인 첫날 밤부터 칠성의 행동은 기이했다. 합방을 기대하며 긴장해 있던 연화에게 칠성이 요구한 것은 부부의 전기 아니었다. 그는 문거리를 첩첩이 잠그고 창호지 구멍까지 꼼꼼히 막은 뒤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색시야, 우리 집에 가난 귀신이 붙어서 떼어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는 침을 튀기며 연화의 팔다리를 억지로 잡아당겼다. 그것은 춤도 아니고 무예도 아닌 실로 기괴한 몸짓이었다. 칠성은 연화의 허리를 뒤로 젖혀 머리가 엉덩이에 닿게 하거나 다리를 기형적으로 비틀어 꼬게 만들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근육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연화가 울음을 터뜨려도 칠성은 막무가내였다. 더 찢어야 귀신이 도망가지 히히히.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풀려 있었지만 소나귀 힘만큼은 황소처럼 억세어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다. 처음 몇 달간 연화는 매일 밤이 고문과도 같았다. 온몸에 파스를 붙인 듯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마을 안악들은 연화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찼다. 저 바보 녀석이 밤일은 그리 고약하게 시킨다더냐 쯧쯧. 양반집 규수가 고생이 많네. 그들의 오해 섞인 수군거림은 연화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지만 차마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연화가 그만두려 할 때마다 칠성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떼를 썼다. 귀신 안 쫓으면 나 죽어, 색시도 죽고 다 죽어. 동네가 떠나가라 울부짖는 통에.
연화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해괴한 체조를 해야만 했다. 그것은 바보 남편을 달래기 위한 아내의 헌신이자 시끄러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존엄을 조금씩 깎아내리며 칠성의 장단에 맞춰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찢어질 듯 아팠던 근육통이 사라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동이를 이고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았고 장작을 패는 도끼질에도 힘이 실렸다. 연화는 그저 고된 산골 생활에 몸이 적응한 것이라 여겼을 뿐 그것이 칠성의 체조 덕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칠성의 기행은 체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산에서 개연 정체불명의 풀뿌리를 개똥약초라 부르며 연화에게 억지로 먹였다.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먹고 나면 배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맴돌며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곤 했다. 또한 그는 잠자리에서 독특한 호흡법을 강요했다. 색시야, 숨을 개처럼 헐떡이다가 거북이처럼 천천히 뱉어봐.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와. 연화는 칠성이 시키는 대로 흡, 흡, 후 하며 우스꽝스러운 호흡을 따라 해야 했다. 옆에서 칠성은 낄낄거리며 손뼉을 쳤지만 연화는 그 호흡을 할 때마다 아랫배 단전에 묵직한 힘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무림 고수들이 평생을 바쳐 쌓는다는 내공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리 없는 그녀는 그저 남편의 바보짓에 장단을 맞춰주는 자신이 한심해 밤마다 베개를 적셨다. 가끔 깊은 밤 잠에서 깬 연화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느끼곤 했다. 돌아보면 칠성은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거나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달빛에 비친 그의 옆 얼굴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가는 고독과 연민을 본 것 같기도 했다.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칠성은 낮에 보던 바보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칠성의 귀신 쫓기 체조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동작은 점점 더 난해하고 고통스러워졌다. 허공 제비 돌기를 시키거나 한 발로 서서 한 시즌을 버티게 하는 등 상식 밖의 요구가 이어졌다. 연화는 이제 체념의 단계에 접어들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것이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장터에서 건달들이 칠성에게 시비를 걸어왔을 때였다. 칠성은 바보처럼 헤헤거리며 매를 맞고 있었다. 연화가 달려들어 말리려다가 건달의 발길질에 채일 뻔했을 때 그녀의 몸이 저절로 반응해 건달의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그를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놀랐고 연화 자신조차 당황하여 손을 떨었다. 그때 칠성은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우리 색시 춤 잘 춘다. 귀신이 도망갔다. 그날 밤 칠성은 평소보다 더 강도 높은 체조를 요구했다. 연화는 울면서 소리쳤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칠성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던 알 수 없는 감정. 그는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운걸거렸다. 아프면 안 돼. 색시는 아프면 안 돼. 그의 말은 칠성 특유의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연화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다. 연화는 결국 다시 일어나 몸을 비틀었다. 어쩌면 이 바보 남편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보호자이자 세상의 전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다. 자신이 칠성을 지켜주고 있다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객의 시체 앞에서 서늘한 눈빛을 내뿜는 칠성을 보며 연화는 깨달았다. 지난 3년간 매일 밤 흘렸던 그 땀과 눈물,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칠성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해 연약한 양반집 교수였던 자신을 인간 흉기로 개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난 귀신은 핑계에 불과했다. 그가 쫓아내려 했던 진짜 귀신은 바로 오늘 밤 들이닥친 자객들과 같은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죽음의 사자들이었다. 연화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먹었던 개똥 약초는 영약이었고 우스꽝스러운 호흡은 신법이었으며 기괴한 체조는 절세의 신법이었다. 나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나는 만들어진 칼날이었다. 칠성이 피 묻은 검을 내려놓고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연화의 몸을 완전히 덮었다. 많이 놀랐느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배신감과 안도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지난 3년간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살리기 위해서였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었으니까.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 눈빛만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마을에 평온했던 밤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준비해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칠성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무의식 중에 내공이 실려 옷감이 바스러질 듯 구겨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연화가 아니었다. 칠성이 만들어낸 그리고 운명이 강요한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밤하늘에 달조차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며 요란한 말 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새로 부임한 형암 조관의 행차였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말 위에 앉아 있는 조관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독사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다. 그는 단순한 지방관이 아니었다. 조정의 실세들이 비밀리에 파견한 사냥개이자 멸문한 무가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잔혹한 해결사로 악명이 높은 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압도되어 고개를 조아리고 숨을 죽였다. 조관은 말 채찍으로 자신의 장화를 툭툭 치며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움츠렸다. 그는 사라진 전임 형암의 행방을 묻는 척하며 실상은 숨어든 역적의 잔당을 색출하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았다. 이곳에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광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내공이 실려 있었다. 연화는 군중 틈에 섞여 조관을 올려다 보았다. 어젯밤의 혈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옆에 선 칠성은 다시금 해벌쭉한 미소를 짓고 침을 흘리는 바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알 수 있었다. 칠성의 축 늘어뜨린 어깨와 풀린 눈동자 뒤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는 것을. 조관 역시 예사 인물이 아니기에 칠성은 자신의 기운을 완벽하게 갈무리하고 철저히 바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 너 이리 나와 보거라. 조관의 채찍 끝이
정확히 칠성을 가리켰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칠성은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다가 옆에 있던 포졸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자 그제야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헤헤, 사또 나으리 저한테 떡 주시려고요. 칠성이 콧물을 훌쩍이며 묻자 조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러나 조관의 눈은 칠성의 손바닥과 발놀림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조관은 말에서 내려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독한 향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묘한 악취가 칠성을 감쌌다. 내 놈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꼭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놈 같아. 조간이 낮게 속삭이며 칠성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이 과장되게 나뒹굴었다. 아이고 다리 부러지네. 사또가 사람 잡네. 칠성은 바닥을 구르며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젯밤 자객들을 단숨에 베어버리던 그 무시무시한 실력이라면 조간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제압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칠성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 그것은 조관이 데려온 수십 명의 무장 병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칠성은 철저하게 약자가 되기를 자처했다. 엄살이 심하구나. 저놈을 매달아라. 조간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형틀에 묶었다. 육모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칠성의 등짝을 내리쳤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칠성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마을 안악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말렸다. 안 돼. 세댁 지금 나가면 둘 다 죽어. 매질은 계속되었다. 살점이 터지고 옷이 찢겨 나갔지만 칠성은 그저 잘못했어요. 밥 좀 주세요. 라는 바보 같은 소리만 반복해서 질러댔다. 조관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그 광경을 즐기듯 지켜보았다. 그는 단순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칠성이 고통을 참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내공을 사용하여 신체를 보호하는지 그 찰나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다. 칠성은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보통의 무인이라면 본능적으로 운기조식을 하여 고통을 줄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칠성은 자신의 단전을 꽉 닫아걸고 맨몸으로 그 끔찍한 타격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뼈가 울리고 장기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기운이 단 한 줄기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억제했다. 그것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연화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누구보다 강한 사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저 비굴한 몸부림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인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칠성은 틈틈이 연화 쪽을 힐끔거렸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속에서도 나서지 마라. 제발 참아라 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연화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오열을 삼켰다. 10여 대의 매질이 더 이어지고 나서야 조관이 손을 들었다. 질성은 축 늘어진 채 숨만 간신히 헐떡이고 있었다. 조관이 칠성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란 말이냐. 조관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눈치였지만 칠성의 몸 어디에서도 무공을 익힌 자 특유의 반탄강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매 맞고 기절하기 직전인 촌부의 몸뚱이일 뿐이었다. 에잉, 더러운 놈, 재수가 없으려니. 조관은 칠성을 흙탕물 웅덩이에 내동댕이 쳤다. 칠성은 진흙 범벅이 된 채 쿨럭거리며 기침을 토해냈다.
조가는 흥미를 잃은 듯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돌아섰다. 이 마을을 샅샅이 뒤져라. 수상한 것이 나오면 닭 한 마리라도 살려두지 마라. 그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민가를 향해 흩어졌다. 조관이 관아로 들어가자마자 연화는 칠성에게 달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끌어안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서방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연화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다. 칠성은 부어오른 눈을 힘겹게 뜨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묻은 피와 진흙이 엉겨 붙어 있었지만 그는 씩 웃어 보였다. 아프다. 색시야, 나 호하해줘. 칠성은 여전히 바보 같은 말투를 썼지만 연화의 귀에만 들릴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들켰으면 우리 모두 죽었어. 그 한마디에 연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육체를 짓밟히면서까지 연화와 마을을 지켜낸 것이었다. 연화는 칠성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등 뒤의 상처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배어 나왔다. 하지만 연화는 느낄 수 있었다. 칠성의 몸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아직 꺼지지 않은 거대한 불꽃을 조가는 칠성을 바보로 착각하고 물러갔지만 그것은 칠성이 허락한 기만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은 연화의 어깨에 기대어 절뚝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동정하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가 감내한 고통의 진짜 무게를 알지 못했다. 오직 연화만이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칠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다짐했다.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려 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 또한 목숨을 걸고 함께 지키겠노라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칠성은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쓰러졌다. 연화는 급히 물을 떠와 그의 상처를 닦아냈다. 칠성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연화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놈은 냄새를 맡았어. 칠성이 고통을 참으며 중얼거렸다. 오래 속일 수는 없을 거야. 연화는 칠성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돕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칠성은 그런 연화를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이 훈련시킨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지탱해 주는 전우가 되어 있었다. 오늘 밤부터는 훈련 강도를 2배로 높인다. 칠성의 말에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 그들은 잠시의 휴식조차 허락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조관이 물러간 뒤에도 관아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이방과 포졸들이 들이닥쳐 칠성의 치료비를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벌금을 요구했다. 관아의 형틀을 더럽힌 죗값이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저 반편이 놈의 남은 다리마저 분질러 놓겠다. 이방은 칠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으름장을 놓았다. 칠성은 겁에 질린 듯 연화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 벌벌 떨기만 했다.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고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는 이미 지난 흉년에 모두 팔아치운 뒤였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방 안 깊숙한 곳 낡은 장롱 밑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옥의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멸문된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딸에게 몰래 쥐어준 옥놀이 개였다.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자 연화가 언젠가 칠성을 떠나 새 삶을 살게 될 때를 대비해 숨겨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칠성의 다리가 부러질 위기 앞에서 미래의 희망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이것으로 퉁쳐주시지요.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내밀었다. 이방은 놀이개를 낚아채듯 가져가 달빛에 비춰보았다. 제법 값이 나가겠는걸. 흐흐. 진작 내놓을 것이지. 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놀이개를 품속에 챙겨 넣었다. 연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칠성은 그 광경을 보고도 그저 헤헤거리며 손뼉을 쳤다. 우와, 반짝이는 거다. 이방 아저씨가 가져갔다. 이방 일행은 만족스럽게 돌아갔지만 연화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간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하려면 그들이 철저히 짓밟히고 순종적인 존재임을 증명해야 했다. 연화는 다음 날 스스로 관아를 찾아갔다. 저희 바보 남편이 저지른 소란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관아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속죄하겠습니다. 그것은 양반과 교수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치욕적인 항복 선언이었다. 그날부터 연화는 관아의 빨래터에서 살다시피 했다. 늦가을의 가을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벗어놓은 피비린내에 나고 땀에 쩐 옷가지들을 하루 종일 방망이질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지나가던 기생들과 관노비들이 양반집 딸이라더니 꼴 좋다며 비아냥거렸지만 연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빨래, 방망이만 두드렸다. 오직 집에 있는 칠성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버텼다. 해가 저물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연화가 바란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혹은 잠시 쉴 수 있는 틈이었다. 그러나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방인 것은 칠성의 타박이었다. 색시야, 왜 이제 와? 귀신 쫓는 시간 지났잖아. 칠성은 밥상도 차려져 있지 않다며 투정을 부렸고 이불을 깔아놓고 어서 운동을 하자며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연화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발 하루만. 연화가 울먹이며 사정했다. 그녀의 손은 퉁퉁 부어 숟가락조차 들기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칠성은 막무가내였다. 안 돼, 하루라도 쉬면 귀신이 도로 붙어 빨리 해. 그는 연화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억지로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잡아 올렸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어머니의 유품까지 바치고 손발이 닳도록 남의 빨래를 해주며 지켜낸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 고통스러운 희생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기괴한 놀이에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바보일 뿐이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나.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칠성이 시키는 대로 몸을 비틀었다. 오늘의 동작은 평소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빙판 위의 학이라 불리는 자세로 한쪽 다리로만 지탱한 채 상체를 뒤로 꺾어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이었다. 이미 빨래터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더 꺾어 숨 쉬고 흡 후. 칠성은 연화의 등 뒤에 올라타 무자비하게 체중을 실어 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헐떡였다. 그런데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평소라면 탈진에 쓰러졌어야 할 시점인데 아랫배 깊은 곳 단전에서 콩알만한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열기는 칠성의 호흡법에 맞춰 척추를 타고 뜨겁게 치솟아 올랐다. 마치 불덩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 열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뭉친 근육이 풀리고 끊어질 듯 했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연화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했다. 이것은 노동의 고됨으로 인한 환각인가? 아니면 칠성이 말하던 귀신이 정말로 나가는 것인가? 뜨거운 기운이 머리끝인 백회혈까지 치솟자 눈앞이 번쩍이며 시야가 맑아졌다. 방 밖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들려왔다. 지친 육체 속에 숨겨져 있던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칠성은 연화의 등 뒤에서 그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을 통해 연화의 체내에서 꿈틀거리는 내공의 태동이 느껴졌다. 드디어 임동양맥이 뚫리기 시작했구나. 칠성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깊게 가라앉았다. 그는 연화가 오늘 겪은 수모와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관아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조관은 이미 칠성을 의심하고 있었고 언제 들이닥쳐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연화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비록 지금은 원망을 듣고 미친놈 취급을 당할지라도 칠성은 악역을 자처해야만 했다. 좋아. 귀신이 반쯤 도망갔어. 한 번 더. 칠성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연화의 허리를 강하게 눌렀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몸 안을 휘감는 이 뜨거운 기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기운이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바닥을 노려보았다. 버티겠다. 버티고 살아서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운명을 내 손으로 끊어내리라. 그녀의 다짐은 아이러니하게도 칠성이 의도한 무인의 마음가짐과 일치해가고 있었다.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수련은 계속되었다. 칠성은 연화가 완전히 탈진하여 골아 떨어질 때까지 놔주지 않았다. 연화가 잠들자 칠성은 조용히 일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연화의 머리맡에 두었다. 낮에 구걸하다시피 하여 얻어온 것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한 것이었다. 칠성은 잠든 연화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빨래터의 찬물에 터져버린 그녀의 손등을 보며 칠성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미안하다, 연화야. 조금만 더 참아다오. 그는 소리 없는 음성으로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감시자였다. 조관은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칠성은 다시 해벌쭉한 표정을 지으며 요강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오줌 마려 오줌. 그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그가 쥔 주먹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 있었다. 연화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잃어버린 옥놀이가의 대신 그녀의 몸속에는 천하를 뒤흔들 절세의 내공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연화는 아직 그 힘을 통제하는 법을 몰랐고 칠성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으며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 위태로운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관아의 집무실 촛불 아래서 조관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다. 이방이 상납한 옥놀이개를 들여다보는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낡고 손때가 묻었지만 옥에 새겨진 문양은 분명했다. 구름 위를 비상하는 학. 그것은 1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서씨 가문의 문장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그 계집이 서 장군의 여식이었구나. 조관이 나직이 읊조렸다. 바보 남편을 둔 가련한 안악이라는 가면 뒤에
역적에 핏줄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조관은 옥놀이개를 손안에서 으스러질 듯 꽉 쥐었다. 그동안 칠성을 의심해 왔지만 이제 확실한 연결고리가 생겼다. 바보 흉내를 내는 사내와 역적의 딸. 이 조합은 우연일 수 없었다. 더 이상 떠볼 필요도 없다. 쥐새끼들을 훈제하여 끄집어내라. 조관의 명령은 간결하고 잔혹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생포가 아닌 사살을 암시하는 눈짓을 보냈다. 오늘 밤 그 산골짜기의 초가집은 잿더미가 될 운명이었다. 깊은 밤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정막 속에서 연화는 뒤척이고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단전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열기가 잠을 방해했다. 옆에 누운 칠성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그때였다.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처음에는 아궁이 불이 잘못된 줄 알았으나 이내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연화가 벌떡 일어났을 때 이미 지붕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불이야 서방님, 일어나세요. 불이 났어요. 연화가 칠성을 흔들어 깨웠다. 방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밖은 이미 불바다였다. 누군가 작정하고 기름을 붓지 않고서는 이렇게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리 없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관아의 지심을 직감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멍하니 앉아 있는 칠성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칠성은 불길을 보고도 우와, 따뜻하다, 불장난이다, 라며 손뼉을 쳤다. 연화는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그를 탓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죽고 싶으십니까? 연화는 칠성의 손목을 낚아채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불에 탄 석가래들이 무너지며 출구를 막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했다. 연화는 젖은 이불을 찾아 칠성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칠성은 겁을 먹었는지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안나가 무서워 뜨거워. 그가 발버둥 칠 때마다 연화의 속은 타들어갔다. 지붕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산채로 불타 죽거나 깔려 죽을 판이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칠성을 업으려 시도했다. 그녀의 내공이 무의식 중에 발동하여 가녀린 몸에서 믿기 힘든 괴력이 솟아났다. 가까스로 칠성을 일으켜 세워 뒷문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불타는 대들보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피할 곳도 막을 방법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칠성을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방님, 미안합니다. 그녀는 다가올 죽음의 고통을 기다렸다.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는 연화의 품에 안긴 채 아무도 보지 못할 각도로 손가락을 튕겼다. 그의 손끝에서 무형의 기운이 탄환처럼 쏘아져 나갔다. 탄지신공, 가락 튕기기 신공, 내공을 손가락 끝에 집중하여 폭발시키는 고도의 무공이었다. 칠성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둔탁한 파여름이 불길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연화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육중한 대들보가 보이지 않는 힘에 맞은 듯 공중에서 두 동강이 났다. 우지끈 쩍 부러진 나무 토막들은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연화와 칠성의 양옆으로 비껴 떨어졌다. 연화는 굉음에 놀라 눈을 떴다. 눈앞에는 기적처럼 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천운이라 생각하며 칠성을 끌고 필사적으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두 사람은 텃밭 구석의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연화는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며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았다. 3년을 살아온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모든 세간살이와 추억이 불길 속에 사라졌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연화가 그을린 얼굴로 칠성을 살폈다. 칠성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덜덜 떨고 있었다. 무서워, 불무서워. 하지만 어둠 속 담장 너머의 숲속에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조간이 심어둔 그림자 무사. 흑영이었다. 그는 나무 위에서 불타는 초가집 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대들보가 떨어지던 그 순간 흑영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바보가 웅크린 채 튕겨낸 손가락. 그리고 그에 반응하여 산산조각난 대들보.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흑영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단순한 반편이가 아니다. 저 정도 지력 손가락 힘이라면 그는 자신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전율했다. 저 거리에서 저토록 무거운 목재를 손가락 하나로 격파하다니. 그것은 강호의 절정 고수들조차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다. 흑영은 즉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엄청난 사실을 조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연화는 칠성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집을 잃은 슬픔보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방금 벌어진 기적이 칠성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는 것을. 칠성은 연화의 어깨 너머로 흑영이 사라진 숲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시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들켰군. 그는 직감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집이 불탄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칠성은 연화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뇌까렸다. 연화야, 이제 이 좁은 울타리는 사라졌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단검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바보 연극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가자. 서방님. 이곳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연화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집이 타오르는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비장했다. 그녀는 칠성의 손을 잡고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끌어 달려오고 있었지만 그들과 섞일 수는 없었다. 과나의 추격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길을 오르며 칠성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연화에게 기댔다. 연화는 묵묵히 그 무게를 견뎌냈다. 그녀의 다리에는 칠성이 가르친 보법의 힘이 실려 가파른 산길을 평지처럼 걷게 했다. 칠성은 그런 연화의 성장을 느끼며 씁쓸함과 대견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의 깊은 동굴. 칠성이 미리 봐둔 은신처였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칠성은 동굴 입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연기 자욱한 마을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서 바보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겠구나. 한편 관아로 돌아간 흑영은 조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고 드립니다. 그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탄지신공으로 대들보를 격파했습니다. 무공의 수위가 측정 불가입니다. 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찻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측정 불가라. 재미있군. 내 예상보다 더 큰 월척을 낚았어. 조관은 잔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병력을 소집하라.
산을 포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놈이 고수라면 더더욱 살려둘 수 없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칠성이 보여준 그 짧은 찰나의 대가는 전면전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고 있었다. 연화와 칠성은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싸워야만 했다. 동굴 안은 습하고 차가웠다.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동굴 입구를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연화는 젖은 옷을 입은 차에 덜덜 떨며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려 애썼다. 손이 고바 부싯돌을 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집은 불탔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본 남편의 기이한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방님,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연화는 불길이 조금 살아나자 칠성을 불렀다. 칠성은 동굴 깊은 곳 어둠 속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평소라면 춥다고 칭얼대며 불 곁으로 달려왔을 그가 미동도 없이 석상처럼 서 있는 모습이 낯설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서방님, 그때였다. 칠성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동굴 안으로 새으며든 희미한 새벽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칠성의 얼굴에서 그 지긋지긋하던 바보의 표정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위험마저 느껴졌다. 연화가 알던 그 칠성이 아니었다. 이제 그만하시오, 부인. 칠성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다. 어눌하게 끊어지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명확하고 힘있는 어조였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며 입을 틀어막았다. 당신, 목소리가. 그녀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눈앞의 사내는 칠성의 탈을 쓴 다른 누군가처럼 보였다. 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 또한 비틀거림 없이 당당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소. 그는 연화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투박한 손 안에 감쌌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무엇보다 든든했다. 연화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지난 3년간 제가 모신 분은 누구였단 말입니까?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굴벽에 기대 앉았다. 내 본명은 최무진이라. 하오,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초의 장군의 외아들이지.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초의 장군이라면 백성을 구한 영웅이라 칭송받았으나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구족이 멸해진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 핏줄이 바로 자신의 남편, 바보 칠성이었다니. 아베오님은 가문이 몰살당하기 직전 나를 유모의 품에 안겨 탈출시키셨소. 나는 살아남기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이 산골짜기에 숨어들었지. 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이가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까. 칠성의 목소리에는 10년 세월을 사겨온 한과 고통이 묻어 있었다. 연화는 비로소 그가 왜 그토록 철저하게 바보 연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그 체조는요,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 기괴한 동작들은 다 무엇입니까? 연화가 물었다. 배신감과 의문이 뒤섞인 질문이었다. 칠성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체조가 아니요.
우리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비전무공, 유룡신법 수영하는 용의 몸짓이라오. 연화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룡신법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의 공격을 물 흐르듯 피하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최상의 보법이지. 당신이 익힌 그 기괴한 자세들은 굳어진 근육을 풀고 막힌 기혈을 뚫어 내공을 쌓기 위한 기초 수련이었소. 그는 연화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다.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소. 하지만 내 신분이 탄로나면 언제든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스스로를 지킬 힘을 주어야만 했소. 연화의 머릿속에서 지난 3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 억지로 마셔야 했던 약초물, 기괴한 호흡법, 그 모든 것이 학대가 아니라 훈련이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다. 그럼 제 몸속에 흐르는 이 뜨거운 기운도 칠성이 미소 지었다. 그렇소. 그것은 내공이요. 당신은 이제 평범한 여인이 아니요. 강호의 고수들도 10년을 수련해야 얻을 수 있는 경지에 올랐소. 연화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거칠고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칠성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사실대로 말했다면 당신의 착한 심성으로 그 고된 훈련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속여야 세상도 속일 수 있었소.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연화가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칠성을 바보 취급했기에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 남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왔던 것이다. 이제 조관이 내 정체를 눈치챘소. 놈은 10년 전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의 수하이기도 하오. 칠성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놈들은 집요하게 추격해 올 것이요. 이제부터는 숨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소. 싸워야 하오. 칠성은 품속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이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요. 이제 당신이 지녀주시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받아들였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칠성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서약과도 같았다. 저는 싸우는 법을 모릅니다. 사람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연화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성은 연화의 손을 감싸 쥐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소. 몸이 기억하고 있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이니.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화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때 동굴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이 즉시 입에 검지를 대며 신호를 보냈다. 순식간에 동굴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칠성은 소리 없이 일어나 동굴 입구 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빨랐다. 연화 역시 본능적으로 호흡을 조절했다. 칠성이 가르쳐준 거북이 호흡이었다. 숨소리가 사라지자 그녀의 기척 또한 자연 속에 녹아들었다. 이 근처다. 발자국이 끊겼어. 밖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관이 보낸 추격대였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칠성은 연화를 돌아보며 눈짓을 보냈다. 준비됐소? 라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단검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전이가 끌어올랐다. 칠성이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푸른 기운이 맺혔다. 이제 더 이상 바보 칠성은 없었다. 복수의 칼날을 간 최무진과 그에 의해 다시 태어난 연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것은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무건의 맹세였다. 동굴 입구로 검은 그림자가 쑥 들어왔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병사의 외침과 동시에 칠성의 손에서 돌멩이가 빗살처럼 날아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앞서 들어오던 병사가 이마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시작이다. 칠성이 낮게 읊조리며 검을 뽑아들었다. 연화 역시 몸을 낮추며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유룡신법의 첫 번째 동작. 잠룡 승천불에 잠긴 용이 하늘로 오르다 의 자세였다.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좁은 동굴 입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관이 보낸 정예 살수, 흑풍대 미친 바람 부대의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치며 살기를 뿜어냈다. 그들은 일반 포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묵직한 돌을 휘두르는 솜씨는 매섭고 연계 공격은 빈틈이 없었다. 칠성은 선두의 선자의 칼을 쳐내며 연화를 등 뒤로 보호했다.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칠성의 외침과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동굴을 울렸다. 칠성의 검술은 화려하고 위력적이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수적 열세는 치명적이었다. 살수들은 칠성이 연화를 보호하느라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저 사내는 강하다. 계집을 노려라. 계집이 약점이다. 흑풍대장의 비열한 명령이 떨어지자 서너 명의 살수가 동시에 칠성을 우회하여 연화에게 쇄도했다. 칠성이 막으려 했지만 정면의 적들이 그를 물고 늘어졌다. 연화의 눈앞으로 시퍼런 칼날이 날아들었다.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기이하게도 몸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피해야 한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칠성이 매일 밤 지겨울 정도로 반복시켰던 동작, 다리 찢어 상체 숙이기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연화는 상체를 바닥에 붙을 정도로 낮추며 다리를 양옆으로 활짝 폈다. 칼날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공격을 놓친 살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틈을 타 연화는 바닥을 짚고 몸을 회전시켰다. 누워서 발차기. 칠성이 이불 걷어차기라며 시켰던 그 동작이었다. 연화의 발끝에 실린 내공이 살수의 발목을 강타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가 중심을 잃고 고꾸라졌다. 연화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르고 매끄러운 동작이었다. 쓰러진 살수의 뒤에서 또 다른 칼날이 찔러 들어왔다. 이번에는 피할 공간이 없었다. 연화는 숨을 흡 하고 들이마시며 단전에 힘을 주었다. 거북이 등껍질 만들기. 칠성이 배를 때리며 장난칠 때마다 힘을 주어 버티던 요령이었다. 그녀는 칠성에게 받은 단검을 역수로 쥐고 본능적으로 칼날의 측면을 쳐냈다. 챙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살수의 검이 궤도를 벗어나 동굴 벽에 박혔다. 살수는 자신의 검이 힘없이 튕겨나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녀린 여인의 팔에서 나올 수 없는 반탄력이었다. 이 년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살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연화는 물 흐르듯 일어나 살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연인 끌어안기, 칠성이 억지로 껴안으며 장난치던 동작은 사실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중심을 무너뜨리는 근접 제압술이었다. 연화의 어깨가 살수의 가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내공이 실린 타격에 살수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뒤로 나뒹굴었다. 칠성은 곁눈질로 그 광경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바로 그거요. 칠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연화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칠성의 검에도 망설임이 사라졌다. 연화야, 쌍용희주 2마리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놀다 다 칠성이 외쳤다. 그것은 훈련 때 2사람이 엉켜서 구르던 동작의 이름이었다. 연화는 즉각 알아듣고 칠성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갔다. 2사람은 등을 맞대고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칠성이 정면의 적을 베면 연화는 낮은 자세로 측면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하단배기로 저지했다. 칠성의 검이 묵직한 천둥 같다면 연화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는 바람 같았다. 그녀는 칠성의 공격 틈새를 메우며 살수들의 교란 작전을 무력화시켰다. 기괴하다고 생각했던 그 체조 동작들이 실전에서는 기가 막힌 회피술과 반격기로 변모했다. 살수들은 연화의 흐느적거리는 듯한 움직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헛칼질을 해대기 일쑤였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칠성 혼자일 때는 빈틈이 보였으나 연화가 합세하자 철옹성 같은 방어막이 형성되었다. 연화는 이제 두려움 대신 묘한 고양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 손으로 남편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이 폭발하는 쾌감이 그녀를 전율케 했다. 그녀의 단검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이며 살수들의 급소를 위협했다. 흑풍대장은 당황했다. 정보에 따르면 고수는 칠성 1명뿐이어야 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정파의 무공과는 궤를 달리하는 기이하고도 변칙적인 신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저 계집의 움직임, 뼈가 없는 것 같다. 살수들 사이에서 공포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이 자랑하던 합격진이 연화의 변칙적인 움직임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칠성은 호쾌하게 웃으며 검을 휘둘렀다. 보아라. 이것이 내 아내의 내조다. 그의 검강이 폭발하며 살수 2명을 동시에 날려버렸다. 연화 역시 칠성의 기세에 호응하여 칠성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적의 하체를 공격했다. 위아래, 좌우에서 쏟아지는 부부의 콤비 플레이에 살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다. 좁은 동굴은 오히려 부부에게 유리했다. 살수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좁은 입구 탓에 한꺼번에 덤빌 수 없었고 들어오는 족족 부부의 협공에 쓰러져 나갔다. 동굴 바닥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살수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살수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다. 물러서라, 일단 후퇴한다. 결국 흑풍대장이 이를 갈며 퇴각 명령을 내렸다. 살수들은 부상자들을 챙겨 황급히 동굴 밖으로 빠져나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동굴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피 냄새만이 남았다. 적들이 물러가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연화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휘청거리는 그녀를 칠성이 잽싸게 부축했다. 괜찮소. 칠성의 얼굴은 땀과 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해낸 것입니까? 칠성은
연화의 손에 들린 피 묻은 단검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당신이 나를 살렸소. 우리가 함께 이겼소. 그의 심장 박동이 연화의 가슴에 전해졌다. 연화는 칠성의 등 뒤로 팔을 둘러 그를 마주 안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으며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동굴 밖 동쪽 하늘에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강렬한 핏빛이었다. 칠성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쥐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물러간 것은 잠시뿐이요. 이제 조관 놈은 더 큰 병력을 끌고 올 것이요. 연화는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숨지도 않겠습니다. 칠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놈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러 갑시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 보며 동굴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기울어진 저울추는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마을 광장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조관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어 포승줄로 묶어놓고 그 주변을 무장한 병사들로 겹겹이 에워쌌다.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으나 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높이 쌓아 올린 단상 위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장검이 들려 있었고 그 칼끝은 맨 앞줄에 무릎 꿇린 촌장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듣거라, 쥐새끼들아, 너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늙은이의 목부터 칠 것이다. 조관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치자마자 마을 어귀의 정적을 깨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숨죽이고 있던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흙먼지가 이는 길 위로 칠성과 연화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더 이상 바보의 멍한 표정도 억척스러운 안악의 구분 등도 없었다. 마치 전장을 지휘하러 나선 장군과 그를 보좌하는 여장부처럼 두 사람의 전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더러운 칼을 치워라, 조관. 칠성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광장을 울렸다. 그 위 앞감에 병사들의 말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던 칠성이 맞는지 눈을 비비며 쳐다보았다. 항상 콧물을 흘리며 헤헤거리던 바보가 지금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관군을 압도하고 있었다. 연화 역시 비장한 표정으로 단검을 역수로 쥔 채 칠성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조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숨바꼭질은 재미있었느냐. 그는 촌장의 목에서 칼을 거두며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다. 내 놈이 바로 최무진이렸다. 10년 전 도망친 겁쟁이가 이제 와서 영웅놀이라도 하려는 개냐. 조관의 도발에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내디디며 군중을 향해 외쳤다. 나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다. 나의 부치는 나라를 구하고도 간신배들의 모함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충신, 최영신 장군이시다. 칠성의 사자 후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보가 전설적인 무신의 핏줄이었다니. 칠성은 조관을 손가락질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 놈이 바로 그 모함을 주도하고 우리 가문을 도륙낸 살인자다. 오늘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조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자 그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닥쳐라, 저놈들은 역적의 잔당이다. 모두 쳐 죽여라.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겠다.
조간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병사가 창과 칼을 꼬나쥐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들을 보며 연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값이시다, 부인. 칠성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네. 연화가 짧게 대답함과 동시에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병사들의 창끝이 허공을 찌르는 사이 칠성과 연화는 병사들의 머리 위를 밟고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미친 춤이라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동작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몸짓은 우스꽝스러움이 아닌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살무가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칠성은 묵직하고 강렬했다. 그의 주먹과 발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다. 내공이 실린 그의 타격은 갑옷조차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다. 반면 연화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유연하고 빨랐다. 병사들이 칼을 휘두르면 그녀는 허리를 기묘하게 꺾어 피하고 그 반동을 이용해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급소를 가격했다. 그녀의 소매 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병사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것 봐. 칠성내가 밤마다 하던 그 짓거리여. 멍석마리를 당한 채 구경하던 마을 안하기 소리쳤다. 귀신 쫓는 춤이 아니라 사람 잡는 춤이었구먼.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연화가 우아하게 몸을 비틀어 세 명의 병사를 동시에 쓰러뜨리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비상하는 듯했다. 그동안의 비웃음은 경외심으로 바뀌어갔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의 연계는 철벽과 같았다. 칠성이 앞에서 길을 열면 연화가 뒤를 막았고 연화가 위험에 처하면 칠성이 어느새 나타나 적을 베어 넘겼다. 유룡신법의 진수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용 두 마리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회전하며 적의 진형을 붕괴시켰다. 조관은 초조해졌다. 오합지졸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자신의 전개 병력을 압도하고 있었다. 특히 연화의 성장은 예상 밖이었다. 평범한 아낙네가 불과 며칠 만에 저토록 날카로운 살수가 되다니. 최무진의 훈련법이 얼마나 지독하고 효율적이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조관은 이를 갈며 자신의 친위대인 현랑대를 투입했다. 그들은 살인기계로 훈련받은 최전계 무사들이었다. 현랑대의 개입으로 전세가 다시 팽팽해졌다. 그들은 칠성과 연화의 움직임을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협공을 가해왔다. 칠성의 어깨에 칼자국이 생기고 연화의 옷자락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물러서지 않았다. 지치면 안 돼요. 호흡을 유지하시오. 칠성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연화는 거북이 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내공을 바로잡았다. 눈앞에 적들이 악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칠성과 함께라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다. 현랑대원 하나가 연화의 빈틈을 노리고 덤벼들자 연화는 바닥을 짚고 물구나무를 서며 다리를 회전시켰다. 강력한 회전력이 실린 발차기가 대원의 턱을 강타했다. 피 튀기는 난전 속에서 칠성은 조관을 향해 길을 뚫고 있었다. 병사들의 시체로 산을 쌓으며 전진하는 그의 모습은 귀신조차 피해 갈 기세였다. 조관은 위기감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을 막아. 그가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지만 이미 기세가 오른 칠성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었다. 마침내 칠성이 조관의 코앞까지 도달했다. 이제 끝을 보자. 칠성의 온몸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조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을 겨누었다. 내 놈이
감히. 칠성은 대답 대신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주변의 병사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연화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곳은 지나가지 못한다. 그녀의 외침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연화는 현랑대원 서너 명을 홀로 상대하며 칠성의 뒤를 지켰다. 그녀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칠성과 조관의 1대1 대결이 시작되었다. 조관 역시 무공을 익힌 자였으나 복수심에 불타는 칠성의 기세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조관은 비열한 수를 썼다. 흙을 뿌려 시야를 가리거나 숨겨둔 암기를 던지며 저항했다. 하지만 칠성은 유룡신법의 보법으로 그 모든 공격을 유령처럼 피했다. 그리고 마침내 칠성의 검이 조관의 검을 쳐내고 그의 목을 겨누었다. 광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승패는 결정된 듯 보였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조관의 눈동자가 교활하게 번뜩였다. 그는 항복하는 척 무릎을 꿇으며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칠성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조관의 손에서 검은 물체가 날아갔다. 그것은 칠성이 아닌 그의 등 뒤에서 싸우고 있던 연화를 향한 것이었다. 비열하고도 치명적인 독침이었다. 연화야, 피해 칠성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하지만 연화는 다가오는 적들을 상대하느라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다.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독침이 연화의 등을 향해 쇄도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 칠성은 자신의 몸을 던져 그 독침의 궤적 안으로 뛰어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칠성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검은 도끼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칠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자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부축했다. 서방님. 조관은 그 틈을 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크하하 죽어라, 모두 죽어버려라. 조관이 다시 검을 잡고 달려들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고 그 눈물은 순식간에 증발하여 붉은 살기로 변했다. 분노가 그녀의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키려 하고 있었다. 칠성의 어깨에 박힌 독침 주위로 검붉은 핏줄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갔다. 그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바닥으로 무너지자 연화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칠성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검은 피가 연화의 하얀 소복을 적셨다. 박님, 정신 차리세요. 연화가 울부짖으며 그의 뺨을 감싸 쥐었지만 칠성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희게 뒤집히고 있었다. 독의 기운이 심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고 있음을 직감한 연화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조관은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렸다. 크하하 천하의 최무진이 고작 계집 하나를 구하려다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꼴 좋다. 조관은 승리에 도취되어 피 묻은 검을 허공에 휘둘렀다. 그의 비웃음 소리가 연화의 귀를 파고들어 뇌리를 찢어 발겼다. 슬픔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빈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연화의 단전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물은 말라버렸고 대신 핏발선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는 기류에 의해 허공으로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칠성이 그토록 경계했던 주화인마의 전조가 아니었다.
극한의 감정이 닫혀 있던 임동양맥을 완전히 개방하여 잠재된 내공을 폭발시키는 각성의 순간이었다. 연화의 몸 주위로 아지랑이 같은 투명한 기운이 일렁였다. 조관의 웃음소리가 딱 멈췄다. 그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여인의 기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사람의 탈을 쓴 악귀, 아니 분노한 용이 강림한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광장을 짓눌렀다. 내 놈이 감히 내 남편을. 연화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낮고 섬뜩했다. 저 년이 미쳤나? 조관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고함을 치며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현랑대원들이 일제히 연화를 향해 검을 내질렀다. 그러나 연화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의 신형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병사들의 포위망을 뚫고 지나갔다. 칠성이 가르쳐준 유룡신법의 완성형. 운룡 대팔식 구름 속의 용이 8번 움직이다 이었다. 허공에 붉은 선혈이 꽃잎처럼 흩날렸다. 연화가 지나간 자리에 있던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목을 감싸 쥐며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내공이 실린 손끝은 강철보다 날카로웠다. 연화는 춤을 추듯 우아하게, 그러나 잔혹하게 적들을 유린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파괴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연재해와도 같았다. 조관은 뒷걸음질 치다가 단상에 걸려 넘어졌다. 눈앞에 다가온 연화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오지 마라. 내게는 아직 관군이. 조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연화의 손이 그의 멱살을 잡고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조관의 발이 버둥거렸지만 가녀린 여인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연화의 차가운 눈빛이 조관의 눈을 꿰뚫었다. 이것은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최씨 가문의 한이다. 연화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리고 그녀의 다른 손바닥이 조관의 가슴팍을 향해 꽂혔다. 파운장 구름을 깨뜨리는 장법, 칠성이 벽치기하고 밥 먹자며 시켰던 그 단순한 동작이 지금은 살인적인 장법이 되어 장렬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조관의 등 뒤로 옷자락이 터져 나갔다. 조관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심장이 내공의 충격으로 산산조각 났다. 연화가 손을 놓자 조관의 몸은 짐짝처럼 바닥에 널브러졌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탐관오리의 허무한 최후였다. 대장을 잃은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린 채 도망치기 바빴다. 광장은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가 없었다. 그녀는 즉시 칠성에게 달려갔다. 칠성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끊어질 듯 미약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연화가 칠성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끼는 이미 오장육부를 침범하여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의원을 부르기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연화는 직감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연화는 칠성을 앉히고 그의 등 뒤에 자리를 잡았다. 칠성이 수련 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공은 물과 같아서 막힌 곳을 뚫고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어. 연화는 자신의 단전에 모인 모든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양손을 칠성의 등에 대고 운기조식을 시작했다. 자신의 생명력이나 다름없는 순수한 진기를 칠성의 몸속으로 불어넣어 독을 밀어내려는 위험한 시도였다.
자칫 잘못하면 두 사람 모두 주화임에 빠지거나 혈관이 터져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망설임이 없었다. 칠성이 없으면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도 없었다. 뜨거운 기운이 연화의 손을 통해 칠성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연화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칠성의 체내에 퍼진 도끼는 끈질기게 저항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내공을 한계까지 쥐어짰다. 제발, 제발 나가란 말이야. 그녀의 절규와 함께 엄청난 파동이 칠성의 몸을 관통했다. 쿨럭 칠성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한 무더기에 검은 피를 토해냈다.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독이 빠져나간 것이다. 칠성의 안색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미약했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칠성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쓰러져 있는 연화가 들어왔다. 부인, 칠성은 기어거 몸을 일으켜 연화에게 다가갔다.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칠성은 자신의 몸 안이 텅 비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독을 몰아내기 위해 연화가 불어넣은 진기가 독과 함께 칠성의 단전을 깨뜨리고 빠져나간 것이다. 평생을 갈고 닦은 절세의 무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칠성은 이제 무인이 아닌 평범한 사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텅 빈 단전을 어루만지며 씁쓸하게 웃지 않았다. 오히려 연화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감사한 표정을 지었다. 무공을 잃은 대가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들은 조관의 시체와 쓰러진 부부를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다. 누군가가 외쳤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칠성이가. 아니, 최 장군 아드님이 우리를 살렸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환호성 속에서 칠성과 연화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피비린내에 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복수의 끝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칠성은 더 이상 강호의 고수가 아니었고 연화는 더 이상 순박했던 산골 안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상처 입은 서로를 지탱하며 폐허가 된 광장 한복판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그들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피비린내 나던 그날의 참상을 덮어주듯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불타버린 초가집 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며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칠성과 연화는 조용히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기와집을 지어주겠다고 만류했지만 두 사람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이 드러난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마을 분들에게 또 다른 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칠성은 촌장의 손을 잡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의 안색은 예전보다 창백했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단전이 깨지고 무공을 잃은 그는 이제 찬바람만 스쳐도 기침을 하는 병약한 사내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천하를 호령하던 고수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연화는 묵묵히 보찜을 꾸렸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고 야무졌다. 예전에는 칠성의 바보짓에 휘둘리며 눈물 짓던 연약한 안악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더 이상 단검이 없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숨길 수 없는 고수의 기도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칠성의 낡은 집신을 챙기며 생각했다. 이제는 제가 서방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다. 칠성아, 아니 최 나으리, 부디 어디 가서든 아프지 말고 잘 사시오. 떡 장수 할머니가 뜨끈한 쑥개떡을 건넸다. 칠성은 예전처럼 헤헤 할머니 최고 하며 넙죽 받아먹는 대신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점잖은 인사에 사람들은 낯설어 하면서도 안도했다. 바보는 떠나지만 그들의 이웃이었던 따뜻한 사내는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산모퉁이를 돌아 마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었다. 칠성은 얼마 걷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다리를 절뚝거렸다. 독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의 신경이 온전치 못한 탓이었다. 연화는 말없이 다가가 칠성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다. 업어드릴까요? 연화가 농담처럼 묻자 칠성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천하의 대장부가 어찌 부인 등에 업혀 가겠소. 천하의 대장부는 이제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연화의 말에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었다. 쫓기는 자의 불안함도 복수를 위한 도끼도 모두 사라진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순수한 평화였다. 칠성은 연화의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무공을 잃은 것이 후회되지 않소. 연화가 물었다. 칠성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검을 쥐고 살 때는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소.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복수심, 그리고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었지. 그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 지금은 비록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으나 마음만은 태산보다 든든하오. 내 곁에 당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름 없는 작은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칠성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고, 연화는 약초를 캐고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렸다. 아무도 그들이 한때 황실을 뒤흔든 역적의 후예이자 절세 고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사이좋은 부부, 김서방네로 불릴 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칠성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연화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춤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 팔을 쭉 뻗고 다리는 학처럼 들어 올려봐요. 옳지. 숨을 천천히 내쉬고 아이들은 깨르르 웃으며 연화의 동작을 따라했다. 그것은 과거 칠성이 연화에게 가르쳤던 살인무공, 유룡신법의 동작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작에는 살기가 없었다. 적의 목을 베던 손짓은 꽃잎을 어루만지는 춤사위가 되었고 적의 공격을 피하던 보법은 흥겨운 놀이가 되었다. 연화는 그 무서운 힘을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활인 후오렌의 춤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아이들의 붉은 볼과 연화의 환한 미소를 보며 칠성은 비로소 가문의 비극이 끝났음을 느꼈다. 저 춤의 이름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연화는 잠시 칠성 쪽을 바라보았다. 칠성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이건 달빛 체조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을 때 추는 춤이지. 해질녘.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연화는 아이들을 보내고 칠성 옆에 와서 앉았다. 칠성은 연화의 땀 맺힌 이마를 닦아주었다. 고생했소, 부인. 연화는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내일은 당신에게도 가르쳐 드릴까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칠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 좋지. 이번에는 내가 바보처럼 따라 할 테니 당신이 잘 가르쳐 주시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울렸다. 과거의 피 묻은 칼날은 땅속 깊이 묻혔고 그 위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다. 바보 남편과 억척 아내의 기묘했던 밤의 체조는 이제 전설이 되어 평범하고도 소박한 행복 속에 영원히 녹아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